네, 안녕하세요. 인호남입니다. 오늘은 2026년 주택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또 필요 서류, 특약사항, 준비물, 확인사항, 계약금, 특약, 복비, 등등, 여러분들이 주택 월세를 계약하실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 기준으로 좀 객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월세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핵심 사항들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월세 계약이든 부동산 계약이든 어떤 계약이든 간에 전세 계약, 매매 계약 다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집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권리 관계입니다. 내가 이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계약을 하면은, 혹은 전세 세입자로 들어갈 권리가 있는지, 또 내가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 내가 정상적으로 매수를 해서 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에 그런 부분이 확인이 안 돼서 정말 불미스러운 경우에 사기를 당한다고 치면은 돈은 돈대로 날리고 입주는 입주대로 못하고 등기는 등기대로 또 못 치게 되는 엄청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할 때 등기상 정부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부동산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조작은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사기를 치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실 때 언제 이 등기부 등본을 뗀 건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계약 당일의 날짜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눈치 보지 마시고, 지금 이거 계약 당일 날짜로 발행된 게 아닌데 어, 지금 당장 등기부 등본을 발행을 해서 보여달라라고 하면은 뭐 웬만해서는 불만 없이 등기부 등본을 발행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발행을 했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소유자와 임대인 혹은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상 정부증명서에 보면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성함 이런 부분들이 임대인의 신분증과 대조했을 때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도 확인을 해야겠죠.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이 얼마나 잡혔는지, 이 채권 최고액 같은 경우 매매 대금과 비교했을 때 느 정도의 수준인지, 굉장히 높다면은 전세 계약은 웬만하면 체결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봐요. 1,000만 원 그거 한 개 떼먹으려고 자기 집을 날리는 경우는 없으니까 월세 경우에는 되게 위험이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채권 최고액이 너무 높다면은 월세 계약도 계약을 안 하는 게 좋겠죠. 누구한테는 1,000만 원이 작은 돈이지만 또 임차인에게는 전부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 돈은 자기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 확인 정말 중요하고요. 등기부 등본은 확인을 하는데 신분증을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임대인이 임대인 도장을 찍으려고 온 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신분증, 그리고 신분증상에 이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대리인이 왔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전화로 확인을 시켜줘요. 아들이다, 혹은 남편이다, 그다음에 아내다, 이러면서 임대인과 가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전화로 확인을 시켜주는데, 전화는 믿지 마시고요. 반드시 대리인이라면은 대리인이 갖춰야 될 필요 서류, 위임장, 그리고 위임장에는 또 위임을 해주는 위임인의 인감 도장이 반드시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위임인 인감 증명서가 또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임인의 신분증, 인적사항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거용 주택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하시면은 나와요. 웬만한 것들은 불법 건축물일 수도 있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요즘에 많아요. 에어비앤비가 너무나 유행하다 보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차인이 이제 뭐 에어비앤비로 숙박업을 운영을 한다든지 불법으로, 아니면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이제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분명히 알아봐야겠죠. 오피스텔이나 공장 기숙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전입신고를 못하게끔 하세요.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주택수에 잡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못하게끔 하는 게 사실상 이제 이 시장 업계에서는 좀 약간 관례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만약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 또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전입신고를 못하면은 보증금 일부나 전부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월세 계약 필요 서류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인분은 당연히 신분증,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통장 사본 반드시 챙겨 오셔야 되고, 임차인분은 그냥 뭐 신분증만 들고 오시면 돼요. 계약금은 뭐 요즘에는 이제 현물로 준비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신분증만 들고 오시고 서명 날인만 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임차인분은. 그래서 월세 계약 준비물 체크리스트, 현장 계약에서 빠뜨리면 곤란해지는 것들이다. 뭐 계약금 당연한 거고요. 휴대폰으로, 이거는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부동산 계약이든 무슨 계약이든 계약을 할 때 핸드폰으로 현장 증거들을 남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은 녹음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니면은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다 찍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하시기 전에 시설물을 미리 점검을 하세요. 진짜 꼼꼼하게 뭐 도배 상태, 그 다음에 그 마감재들 마감 상태, 뭐 곰팡이 있는지 없는지, 누수는 있는지 없는지, 파손이 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바닥에 찍힘이 있는지 없는지, 상태들이 다 양호한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반드시 계약하기 전에, 이제 할 수 있다면 계약하기 전에, 좀 못했다라고 하면은 계약하고 나서 입주하시기 전이라도 반드시 증거물들로 촬영을 해서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저도 실무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임차인분들이 퇴거를 하실 때 보면은 생활하자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생활하자의 뭐 정도에 따라 가지고 뭐 임대인분들과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생활하자를 제외하고 이제 뭐 도배 상태가 좀 안 좋아졌다든지 찢어졌다든지 안에 파손이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인분들이 진짜 깐깐하신 분들은 퇴거하실 때 들어와 가지고 점검을 할 때 다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다 비용 청구를 해요. 근데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이거 원래 이랬다, 들어올 때부터 원래 이 상태였다 라고 하면은 임대인분들이 안 믿습니다. 그리고 알더라도 안 믿는 척을 하겠죠. 모르는 척을 하겠죠. 그런 악덕 임대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반대로 자기가 해놓고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악덕 임차인들도 있겠죠. 그래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처음에 입주하기 전 시설물 상태를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으로 반드시 증거 자료로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은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단돈 1만 원이라도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고, 특히 계약할 때 그 녹음, 공인중개사가 말을 어떻게 했는지, 임대인이 말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녹음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역시 공인중개사이지만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부동산 관련 사기에 배제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부동산 관련 사기를 몇 번 당할 위험에 처했었고, 그렇게 위험할 때마다 제 돈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공격 무기 중에 하나는 바로 녹음본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하루만 지나도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임대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하루만 지나도. 근데 하물며 요즘에 임대차 계약을 하나 하더라도 최소 2년에서 길게는 4년, 뭐 그 이상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4년 전에 이 사람이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 절대 기억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자료로 녹음본을 남겨놓으시고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 특약사항. 사실 이 계약서의 그 계약 조항들은 사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부동산 툴이 있어요. 전국 모든 부동산이 거의 다 사용하는 툴이 있는데 그냥 그 계약 조항들은 알아서 인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라 사실 이게 사실 뭐 월세를 제때 잘 내고 특별히 위법을 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불리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특약이 서로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뭐 많겠지만 특약은 진짜 넣기 나름이에요. 너무 많이 넣을 수도 있고 뭐 안 넣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 구두보다는 문서화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서화라는 건 특약을 넣는 게 중요하죠. 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임대인 동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뭐 월세 계약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뭐 전세 계약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대출이나 혹은 뭐 전입신고 안 되는 부분. 어, 내가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없던 걸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의 특약은 반드시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계약을 지금 하는데 만약에 대출이 안 나올 경우에는 계약 일체를 무효로 하고 서로 이제 뭐 이익이나 손해 없이 계약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준다라는 그런 특약을 넣고 계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두로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 내가 나쁜 짓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이 누구든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특약사항의 문서화로 기재를 해서 못을 박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수리 책임의 주체에 대한 명시를 반드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체로 주택의 경우에는 내부에 하자가 발생을 하면은 그 하자를 발생하게 한 그 원인이 임차인의 귀책이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임대인분이 다 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 도어락의 건전지가 내가 사용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없어졌다. 건전지가 뭐 다 달았다. 혹은 전구 등이 나갔다.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임대인분이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막 얼굴 붉히고 이런 게 싫어서 직접 하시는 임차인분들도 더러 계시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직접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동파가 돼서 수도관이 파열됐다든지 들어왔는데 보일러가 안 된다든지 뭐 누수가 크게 뭐 발생한다, 뭐 균열이 생겼다, 물이 안 나온다 등등 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한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런 하자들은 임대인들이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임대인분들 뭐 일부는 전부 다 임차인분들이 수리하게끔 특약을 넣어놓고 아사모사하게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진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약 확인해봐라. 네가 다 하기로 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임차인분들이 직접 다 자비용으로 수리를 하게끔 하는 임대인분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자 발생에 대한 그 수리 책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상 회복 부분 있잖아요. 웬만하면은 임대인분들이 이제 퇴거하고 나면은 임차인은 입주하기 전에 상태를 원상 회복을 시켜준다라는 그런 특약을 넣는데 이 원상 회복의 의무가 사실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임차인분들이 약간 좀 오해하시는 게, 내가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고쳐라는 의미로만 해석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왔는데, 벽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도배지를 싹 바꿨어요. 근데 이 도배지를 바꾼 게, 누가 봐도 임대인분한테 좋은 거야. 전에 있던 도배지보다 훨씬 더 비싼 거고, 훨씬 더 고급재고, 그래서 이 집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리고 임대인이 사용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수리들도 있어요. 임차인분들이 하는 것들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도배 도장이고요. 그다음 뭐 샹들리에를 달고 나가는 분도 계시고
에어컨이 없거나 노후돼서 에어컨을 바꾸고 나가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들고 나갈 때 이제 그냥 챙겨 나가서 아예 그냥 이사를 나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인분이 진짜 끝까지 원상회복 시켜라. 자기한테 전혀 해가 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특약을 들먹입니다. 이 이유는 이제 명확하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보증금에서 공제해서 조금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이익을 남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상회복의 의무가 파손에 대한 원상회복만의 의무, 파손에 대한 원상회복의 목적만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도배지를 바꾸든 뭘 하든 내가 임차인으로서 이 집에 살 때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내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은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그 동의를 문서화로 남겨놓는 게 중요합니다. 뭐 문자 내용으로 남겨놓는다든지 통화 녹음으로 남겨놓는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로 남겨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기준. 사실 중도 해지를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경우는 없는데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를 해야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중도 해지 위약금으로 보통은 관례상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을 맞출 때까지 자기가 직접 노력을 해서 맞춰줬을 때 이제 퇴거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관례상. 그리고 퇴거를 하면서 당연히 임대인이 내야 할 중개 수수료 정도는 위약금 쪽으로 임차인이 나가면서 손해배상을 하는 게 관례상 그 대부분인데 간혹 임대인분들이 위약금으로 남은 임차료를 전액 다 내야 된다든지 혹은 뭐 잔여 기간에 뭐 반 임차료를 내고 나가야 된다든지 뭐 그런 특약을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특약을 보고서는 웬만하면 계약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블로 돈을 벌겠다는 거거든요. 중도 해지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에 맞추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나갈 때 네가 지금 더 살아야 하는 그 잔여 기간에 반 정도 되는 월세를 위약금으로 내고 나가라. 근데 싫다라고 해도 그냥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줘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나 특약사항에 있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관리비도 한번 보셔야 돼요. 관리비는 당연히 이제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쓰시는 만큼 내는 건데 관리비에도 보면은 그 임대인이 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눠서 내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임차인이 다 내고 나갈 때 관리실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특정 항목, 임대인이 내야 하는 그 특정 항목에 대해서 뭐 2년 살았으면 2년치, 4년 살았으면 4년치 내역을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뽑아가지고 나갈 때 임대인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 줄 때도 가끔 있어요. 안 주는 경우에는 안 나가시면 됩니다. 그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하는 것과 임차인이 명도를 하는 게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데 임대인이 그 채권을 마무리하지 않고서 나가는 거죠. 나가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그 채권에 대한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생깁니다. 그 방어 권리로 이제 점유를 하는 거죠. 점유하는 게 좀 여의치 않다. 난 당장 이사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하겠다라고 하면은 10중 8구는 그냥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 원상 복구의 범위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들어라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원상 복구의 범위는 생활하자. 누가 봐도 이거는 2년이나 4년 동안 살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생활하자다.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원상 복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원상 복구를 한다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의 일반적인 기준, 통상 다들 아시다시피 10%죠. 보통은 뭐 10%인데
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또 보증금의 일부로 살짝 거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 입금 전에 또 반드시 계좌 명의 이런 거 다 체크를 하셔야겠죠. 요즘엔 계좌도 사기를 정말 잘 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계좌 명의 통장 사본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네, 통장 사본으로 반드시 받아서 계좌 명의와 집주인 명의가 일치한지 이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계약금을 입금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계약금이 계약의 효력을 갖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집을 봤는데 공인중개사가 그러죠. 이 집 지금 당장 계약 안 하면 바로 나간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보다도 계약금을 먼저 넣어서 거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권리를 당신이 갖게 된다. 이러면서 사실상 빠른 계약을 좀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집이 사라질까봐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계약금을 먼저 넣죠. 그러면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문자로 특약사항에 대한 내용을 계약 당사자들한테 보내주면서 이런 문건을 작성합니다. 이 계약금은 계약의 효력이 있으므로 만약에 그 계약금을 놓고 난 후에 계약이 이제 해지하게 된다면은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된다. 뭐 이런 문구를 이제 기재해서 쌍방에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런 문구를 기재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계약금을 넣었는데 집도 괜찮았어. 근데 계약금을 넣었어. 근데 계약하려고 보니까 특이하게 뭔가 문제가 있고 내가 너무 계약하기가 싫어졌어. 근데 또 계약을 안 하자니 내가 넣은 계약금 때문에 내가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 이런 경우 중개인이 뭐라고 하더라도 믿지 마시고 소송을 불사하더라도 내가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뭔가 계약을 하기 싫을 정도의 변심이 아니라 하자가 있다면은 그거는 공인중개사의 귀책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저번에 집을 볼 때 설명을 못 들었다. 이 부분 나한테 설명한 적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공인중개사의 귀책 사유로 해서 나는 이제 지자체에 신고하겠다 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들 과태료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해서 부당하게 계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월세 복비입니다. 0.3%입니다. 그래서 뭐 0.4% 받는다 뭐 그렇게 하는데 이거 가지고 솔직히 요즘 공인중개사들 장난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믿어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0.3%라고 해서 무조건 정찰제로 0.3%를 내야 하는 게 아니라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0.3%라고 하면 33만 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0.3%면은 이제 33만 원이 중개 보수가 되는데 이건 상한가이지 무조건 이 돈을 내야 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개사분들한테 좀 깎아달라고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단돈 10,000원이라도 깎아줍니다. 네, 그래서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아끼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계약 직후 꼭 확인해야 될 필수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전입신고하고, 전입신고는 당일날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입주한 당일날에.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고, 월세 입금 내역은 반드시 보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굉장히 등한시하는 임차인분들 많아요. 계약을 했고 내가 돈 넣었고 내가 입주했으니까 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됩니다. 계약서 원본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큰 무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원본 반드시 보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월세 계약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탑5. 특약 없이 계약한다. 이 특약은 임대인한테만 유리한 게 특약이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유리하게 또 혹은 불리한 것들을 없앨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차인분들 또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한 특약을 공인중개사한테 말해서 넣어달라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월세는 그나마 좀 덜한데 전세 계약을 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전세 보증금 계약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세요. 대출의 경우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할 줄 모른다고 해서
확인을 안 하시는 분 더러 계신데 요즘에는 참 많죠. 뭐 GPT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을 하셔도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어떤 부분에서 주의해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확인을 반드시 하고 계약을 하는 게 좋고, 계약하고 난 다음에 전입신고를 이제 미루시는 분들 계십니다. 요즘에는 이제 직장인 분들이 전입신고 하러 갈 시간이 사실 잘 없죠. 점심시간을 이제 쪼개서 간다고 해도 귀찮고, 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입신고가 안 되는 건물들이 있죠.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이런 부분들은 특약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못하게끔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항목의 불명확성, 관리비를 아파트나 뭐 빌라다 그런 경우에는 중개사한테 얘기해서 미리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더 확실한 거는 관리사무실에 가셔서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관리비는 웬만하면 다 자기가 쓴 거 내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불편한 사항은 없는데, 다가구나 다세대 경우에는 이제 건물주들이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주차비를 이제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월세를 올리거나 이렇게 받는 데는 법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또 갱신을 할 때도 월세는 많이 못 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올릴 수 있는 게 관리비입니다. 갑자기 관리비를 막 올려요. 그래서 그 관리비를 올리지 않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특약사항으로 넣어두면 좋습니다. 네, 이상 주택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또 필요 서류, 특약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검색창에 inonam.com, enonam.com 을 쳐서 들어오시면은 제 사이트가 있고요. 무료로 제가 올린 글들 다 열람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두시면은 제가 또 영상으로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